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저희 아침 7시에요. 낭독 책방 낭독회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박선영 작가님의 그저 하루치의 낙담으로 우리 이 시간 좀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낭독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또 낭독학교 오프 채팅방에서 요걸 1인 낭독회 준비를 하고 있는 또 우리 김현미 선생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네, 김현미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오늘 그저 하루치의 낙담 중에서 우직했던 순간들을 발췌해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낭독 책방을 통해 저는 평소라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을 책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책도 그런 특별한 만남 중 한 권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제가 아직 가지지 못한 언어들, 그리고 더 채우고 싶은 생각의 결, 그리고 또한 오래 붙들고 싶은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번 읽고 덮는 책이라기보다 자꾸 곁에 두고 다시 곱씹게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순정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양심에서 조금 멀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힘이 어쩌면 이런 우직한 마음, 순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우직했던 순간들의 일부를 읽어보려 합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직했던 순간들. 무라카미 하루키 산문집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그가 출판계 사람들에 대해 가진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기자들 중에 기레기가 없지 않은 것처럼 출판계라고 해서 양식 있고 선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입속만 밝은 야가 빠진 편집자들도 여러 보았고 그런 이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판을 흐려놓는 것도 종종 목격했다. 돈 벌어다 주는 작가에게만 굽신굽신하며 기자들 상대로 농간을 부리는 편집자들이 왜 없었겠는가. 그렇지만 나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어떤 사람이 출판 일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 어려운 공부해가지고서 박봉의 출판계로 무슨, 무슨 납치 유괴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니 이거 존경의 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무슨 동작감지 센서가 작동하듯이 절로 드는 것이다. 하루키의 말 맞다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사람들은 책을 돈보다 좋아하니까 출판계로 오는 것이다. 가장 상업적이라는 미국 출판계에서도 그렇다. 월스트리트로 가든지 유수의 광고 에이전시가 출비한 메디슨가로 갈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 이곳엔 별로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을 저버리지 못해 제 발로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돈 되는 작가가 매번 더 사랑스러운 것과 별개로 그의 마음속에는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좋은 작품을 찾아낼 때면 솟구치는 흡사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희열 같은 것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순정. 아마도 그것은 순정일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고 때로는 이제의 눈이 멀어 휘어졌을지언정 순정은 내 몸을 일으켜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다. 애초에 이 바닥으로 자진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순정의 분말이 남아 존재한다는 뜻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월스트리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출판계로 갈까? 월스트리트로 간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곳에도 공동체에 크게 이바지하는 빅히어로는 존재하니까. 다만 어디에 더욱 끌리냐고 묻는다면 나는 월스트리트보다는 출판계인,
아직도 우직한 순정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촌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큰애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가깝게 지내던 아이 친구의 엄마가 경찰이었다. 사기, 배임, 횡령 같은 경제사범들을 다루는 경제팀 소속 경찰이었는데 성격 화통한 것이 나랑 잘 맞았다.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지인에게 200만 원인가 사기를 당했다며 몇 달째 매일 찾아오는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업무에 방해가 돼 미치겠다는 것이다. 그 돈은 찾을 방법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할머니는 경찰이 왜 그걸 못 찾느냐며 찾아와 닥달하고 그는 언젠가부터 그 할머니에게 친절할 수가 없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주 구악 경찰이더라고요. 그냥 딱 구악이야. 민원인 면박 주고 뭐라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주 특합수가 따로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엔 경찰이 되겠다고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그의 손등을 토닥였다. 나도 그 마음을 안다. 누가 이 일 안 하면 벌을 내린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발로 더 걸어 들어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스스로가 미워지는 순간들. 일은 많고 힘은 딸리고 그렇다고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새끼들이 아깝거리고 보람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러나 나는 또한 알고 있다. 그런 자신이 미워 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걸. 완전히 처음으로는 아니더라도 몇 걸음 정도는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걸. 그렇게 몇 걸음씩 되돌아 걷다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걸. 나는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좋았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20몇 살의 어떤 아가씨를 떠올릴 때마다 더더욱 그가 좋아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망의 지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 내 삶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내 선택들의 총합이다. 나는 아마 인생을 다시 살아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욕망의 나침반이 결국 같은 지도를 그리게 만들 테니 말이다. 욕망의 집원이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온통 나 같은 사람들이다. 끝내 순정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날렵한 지성과 세련된 유머를 구사해도 알고 보면 우직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촌스러운 사람들. 몇 년 전 관악구청 앞 사거리에서 허리가 다 꼬부라진 할머니가 빨간불이 들어오도록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못 넘어오는 걸 본 일이 있다. 그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던 날씬한 남자 경찰이 호루라기와 손짓으로 교통을 통제하더니 뚜벅뚜벅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8차로의 모든 차들이 멈춘 그 텅 빈 횡단보도에서 마치 웨딩마치라도 하듯 할머니를 이끄는 그의 살짝 비틀린 옆걸음.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이다. 아름다워라. 나는 그 경찰에게 한눈에 홀딱 반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저것이었다. 나는 인도에 우뚝 선 채 뚫어져라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 속으로 뜨뜻한 기운이 번지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기요,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말할 뻔했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우리 둘째를 업고 있었네. 미학의 정점에는 윤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윤리적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윤리적이지 못한 존재들이 매도 윤리적이고자 온 힘을 쥐어짤 때 부끄럽기 싫어서 차마 부끄러울 수 없어서 눈 질끈 감고 옳은 일에 자신을 내던지는 어떤 승고의 순간들을 나는 사랑한다. 누가 보든 말든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해야 할 일을 우직하게 하는 사람들, 하기로 약속한 일은 어쨌든 끝내 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렇다 할 보상도 없다. 그 일을 우직하게 계속하고 있을 유인이 언제나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태생이 우직함으로 그렇게 우직하게 일생을 산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다. 보상도 없이 보람도 없이 패배감 속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산다. 나는 우직하고 싶지만 만약 우직하기엔 야가 빠진 인간이라서 언젠가는 흉내내는 이 집마저도 때려치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게 될 때면 울면서 달려가 부둥켜 안고만 싶다. 당신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네요. 아, 진짜 세련되고자 온 세계를 분투했는데 결국 끌어안고만 것은 순정, 오직, 신의, 성실, 권성징악, 인과응보 같은 촌스럽기 그지없는 것들 뿐이다. 타령조로 판소리 5마당 같은 소리나 읊어대고 있는 나는 장차 어느 방면으로 나가든 솔직히 글러먹었다고 생각한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낭독가 윤미경 선생님의 낭독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미 선생님의 낭독은 언제나 들어도 되게 소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112쪽에 있는 내가 가여울 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의 좀 유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앞 골목에 이렇게 리어카 한 대를 끌고 오시는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얀 반죽을 부어서 상투 과자나 이렇게 속이 동그란 이렇게 원통에 말아주는 그런 과자들을 팔았었어요. 아주머니에게는 은미라는 제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머니를 은미 엄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끔 엄마 따라오는 은미하고 저는 어느덧 친구가 돼서 함께 놀곤 했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는 경상도 말투를 썼는데, 그래서 그의 딸의 이름이 은미가 아니라 은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 은미랑 함께 놀다가 아주머니가 이제 반죽이 떨어져서 이제 집에 반죽을 가지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시면 은미하고 저는 대신 리어커를 지켰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과자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손님에게 건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과자를 포장하는 방법을 배운 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한테 편지랑 선물을 하면서 그 과자 담은 방법대로 포장해서 선물을 줬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되게 예민했던 제 친구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되게 막 울먹였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 친구랑 되게 잘 놀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생각해보면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이렇게 과자를 파는 동안 은미는 집에 혼자 되게 외롭고 이렇게 긴 시간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그분의 딸과도 놀면서 우리는 그 시절에 뭐 계급, 지위, 뭐 경제적인 삶의 수준, 학력,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에는 늘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인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초대해서 갔더니 뭐 교수 아빠 따라가지고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 강남 출신, 스카이 출신, 어떤 기업가의 딸, 뭐 옥스퍼드 이제 진학을 앞둔, 막 방학이면 서울로 과외하러 가서 올 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그런 대학원생, 저와 다른 계층의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때 비로소 처음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층하고 배경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면서 오늘 이 글을 읽으니까 갑자기 은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박선영 작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계층의 그런 경계 없이 어울려 지냈던 저의 유년 시절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람으로 만나는 방법을 그 유년 시절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맞췄어요. 돋보기를 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여울 땐 내게도 자기 연민이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던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어느 봄날 회사 사무실에서였다. 당시 문학 담당 기자였던 나는 책더미로 가득한 난장판의 책상 앞에 앉아 어떤 책을 지면에 소개하면 좋을지 집중 검토 중이었다. 유력한 몇 권의 후보 가운데 황금가지에서 펴낸 에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이 있었다. 백과사전에 육박하는 808쪽 분량의 하드커버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서문을 지나 첫 챕터, 무심코 읽은 첫 단락이 무방비의 나를 가격했다. 날카로운 종잇날에 손을 댄 것처럼 문장들이 날 할퀴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는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랑하는 정원과 집이 있었다. 지혜롭고도 인내심 많은 유모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며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셨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우리 집은 참으로 화목했다. 지금 읽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저 문장들을 나는 뜻밖의 모욕을 당한 것처럼 얼굴이 후끈거렸다. 작가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적대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 내 심장을 소나기에 쥐고 짓뭉개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다. 특기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영국 귀족 출신의 성공한 노작가가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본 유년 시절을 담담하고 평이하게 서술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왜 와락 울음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걸까? 급히 책장을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지그시 눈을 감고 이 돌연하고도 격정적인 반응을 해석해보려 했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는 바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는 것이라는데 내가 왜 울 것 같은 기분인 거지? 어린 시절이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기차가 가장 먼저 들르는 첫 번째 정거장 같은 것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달린다면 어린 시절이란 광명역쯤 해당하는 것이다. 광명역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될 수 없고 출발의 설렘과 흥분 속에서 이내 잊혀지는 곳이다. 인생의 고통을 단 한 시기에만 겪을 수 있다면 유년 시절에 겪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운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광명역까지 안락하고 평온하게 달려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니.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까닭없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이유는 하나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말의 진실을 그 말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흡사 돌에 맞은 개구리처럼
퍼드득 마른 땅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행복에 저토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에거서 크리스티에게 분노를 느낀 것은 첫째,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고 둘째, 나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은 한 영혼의 골격을 빚어낸다. 훗날 그 골격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러기는 매우 힘들다. 나는 명랑의 기질이 매우 승한 사람이지만 슬픈 정조에 일평생 물들어 있다. 왜 문득문득 서럽고 슬퍼지는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하루치의 숙제를 다하고도 아직 지지 않는 해를 보며 아득했던 기억. 엄마 없는 하루의 길이를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낮잠만 자곤 했던 어둡던 골방의 그 꼬마. 슬픈 아이였던 나는 저 기영도의 시 엄마 걱정을 읽으면 지하철이고 사무실이고 번화가 한복판이고 간에 주저앉아 울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슬픈 어른으로 자라난 것이다. 오랜 세월 나는 성장일로에만 관심이 있어서 광명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 삶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전개되었고 이런 행운은 흔치 않은 것임을 안다. 때때로 그 행운이 내 노력의 결과라며 내심 자부심을 느끼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운의 영역이었다. 도시 변두리 빈곤 계층이었던 우리 가족은 계층 상승의 마지막 급행열차에 가까스로 올라탔다. 열차는 힘차게 달렸고 나는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척척 타고 올라가 전망 좋고 쾌적한 2층 객실에 무사히 도착했다. 궁핍하고 어두웠던 내 유년의 윗목으로부터 아스라이 멀어져서 나에게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많은 나날들을 살았다. 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에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공유했던 어떤 오기와 허세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한 것, 2달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것,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 기자가 된 것. 그것들은 모두 우리 가족의 계층 상승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였다. 태생이 선량하고 도덕적인 내 부모님이 겸손의 에티튜드를 잃는 순간들은 주로 이때 발생했는데 자식 자랑이라는 빤한 서사의 시행 속에서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내심 자랑스러운 게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곤 했던 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슬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하기까지 내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일까? 그 시절 다정했던 나의 이웃과 친구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제서야 그런 것들이 궁금해진 걸까? 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 기자로 세상에 나와 수많은 에거서 크리스티들을 만났다. 좋은 에거서 크리스티도 있었고 나쁜 에거서 크리스티도 있었다. 날마다 소주를 퍼마시며 함께 처지를 한탄하던 친구가 청첩장을 받고 보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식이었던 일도 몇 번 있었다. 처음엔 나와 우리 가족이 아등바등 분투함이 올라온 사다리가 그들의 발치 저 아래라는 현실을 깨닫고 아득하게 서러웠었다. 네가 올라가 봐야 여기까지지. 그런 무력감.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같은 이력서를 가지고도 출신 계급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서로의 삶의 명확한 분기점을 확인할 기회들이 부쩍 많아진다. 그 어리둥절한 무력감의 시기를 건강하게 잘 넘겨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심술과 역정이 덕지덕지 붙은 추한 노인의 얼굴이 되는 것뿐이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어린 시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절의 경험과 감각이 계급의식을 뼈에 아로새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어린 시절의 가공할 위력이다. 타고난 기질의 자장 아래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 시기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은 백지에 그리는 첫 번째 그림이다. 우리가 아무리 전위적 몽타주 예술을 한다고 해도 지우개로 다 지워 백지를 만든 후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유머의 사제를 꿈꾸는 명랑한 내가 이토록 깊은 슬픔의 정조에 물들어 있다는 것. 세상이 무서웠던 기억들, 괄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인가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어느 날. 온통 주눅 들어서 아무라도 핥을 것처럼 발톱을 세우고 살았던 어린 소녀를 생각하면 그 아이의 작은 어깨를 꼭 붙잡고 꼭 안아주고 싶은 기분은 자꾸만 드는 것이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류수정 선생님이십니다.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로 네, 낭독을 해주시는 낭독가 유수정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윤미경 선생님의 따뜻하고 진솔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 셋을 세상에 내놓은 용감한 엄마입니다. 항상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하며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생각을 인생의 모토처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이 드디어 늦둥이 셋째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 작가의 말처럼 아이가 제 삶의 전부이고 비타민이고 행복의 셈이었던 그런 우주적 사랑을 주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만의 세상에 빠져들면서 자기 세상에서 엄마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 저의 감정을 냉온탕을 오가게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자꾸 묻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자꾸 아이를 범람하고 그 사랑을 처리하지 못해서 자꾸 아이의 방 앞을 기웃거리게 되었지요. 올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랜 열병을 앓고 난 뒤의 사람처럼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후련함 같은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저 아이를 짝사랑하며 애달복달하던 양육자였던 제가 드디어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진짜 사랑하니까 놓아줄 때도 알아야 하고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낼 기대에 부푼 아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흔을 바라보는 친정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란 그런 것이구나. 이제 막 공부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155쪽 Too Much Love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Too much love. You are the victim of your crime. 누군가를 좋아하면 나는 자꾸 호구가 된다. 호구의 사랑은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 많은 사랑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화답에 대한 높은 기대. 그러나 사람들은 질척거리는 것을 싫어하고 선을 넘지 않는 쿨한 관계만을 도모하며 반반 정신이
식민지처럼 시대를 점령했다. 데이트 통장도 반반, 결혼 비용도 반반, 모임 비용도 칼같이 n분의 1.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 다 잘 알아서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절대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려 분투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 아이를 낳아 내놓았다. 인간이 결코 처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결단코 손절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이다. 오랜 세월 자신의 두 안쪽에 가둬뒀던 그 많은 사랑을 댐처럼 방류한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사랑의 도도한 강물 속에서 마치 온수풀에 커다란 튜브를 끼고 누운 것처럼 유영을 즐기던 아이들은 성장과 함께 매정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 내던져지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하는 열충격에 파열한다. 부모가 쏟아부은 아무리 거대한 사랑도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얼음물 속에 집어넣은 뜨거운 크리스털 잔처럼 열충격에 더 취약할 뿐이다. 세상이 주는 고통에, 타인이 주는 상처에, 사회가 가하는 압박에 잔뜩 겁먹고 할퀴어진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공격한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듬해 남편이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거기서 보낸 3년 남짓은 우리 가족이 보낸 가장 행복했던 축복과 행운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런 행운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이야기했고, 남편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가족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남아있고 싶어 했지만 우리 형편에 가당치가 않았다. 3년여의 특권을 누린 것만으로도 과분한 일이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한국 학교로 돌아온 큰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말이 없어졌고 잠이 들었다. 방학이면 아이는 온종일 잠만 잤다. 무서울 정도로 나태하고 무기력했다. 아무리 깨워도 밀쳐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아이를 보며 애가 달았다가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감정이 날뛰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 아이가 내게 주었던 우주적 사랑이 그리웠다. 태권도 학원에서 석 달간 모은 쿠폰으로 상점 시장을 열던 날, 관장님이 나누어준 상품 전단지를 펼쳐놓은 채 아이는 며칠을 고민했다. 아이는 엄마에게 줄 다이소 접시와 오매불만 그려온 터닝메 카드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렸다. 둘 다 사기에는 포인트가 모자랐고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었다. 네 장난감을 사라고. 엄마를 생각해준 마음만으로 넌 이미 엄마를 너무 행복하게 해줬다고 말하고 출근했건만. 퇴근에 돌아와 보니 다이소 삼색 접시와 남는 포인트로 산 행주 세트가 식탁 위에 예쁘게 올려져 있었다. 아무리 외국으로 이사를 다녀도 웨지우드 그릇 사이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는 다이소 접시를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린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렇게 집에 틀어박힌 아이가 보기 싫어서 염천에 들끓는 거리를 참 많이도 울면서 쏘다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러다 혹여 잠도 지겨워진 아이가 다른 일을 벌일까 봐 무서워져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의 방문을 벌떡 열면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때때로 할 수 없는 것도 한다. 너무 사랑하니까, 묻지도 않고 세상에 내놓았으니까. 엄마를 공격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니? 그렇게 따지고 싶은 순간에도 나 아니면 누구한테 얘가 이럴까? 도리어 아이를 다독인다. 밖에서 상처받고 사나운 짐승이 되어 돌아온 아이들의 폐악질을 엄마들은 견뎠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온갖 곳에서 온갖 아이들이 저 대사를 읊는다. 세상에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를 공격하는 대신 엄마, 힘들어요.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아직 어린 너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 세상을 호의도 선의도 예의도 없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서만 너무 많은 사랑을 퍼부은 탓에 너희들이 휘청거린다. 무엇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소한 일에 아이가 또 그 말을 했다. 엄마 맘대로 낳았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야지. 실실 웃으며 약 올리듯 나를 바라보는 아이에게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팔을 걷어붙였다. 너는 마치 너의 탄생에 너의 의지와 기여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완전 틀린 얘기다, 그거? 너 초등학교 1학년 생일날 쓴 일기 기억나지? 오늘은 내가 수억마리의 정자 중 1등을 한 날이다. 그렇게 써서 결혼도 안 한 여자 선생님 당황시켰잖아. 너 그날 왜 1등 했어?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본 1등 그날 왜 했는데? 태어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며칠 후 아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말했다. 엄마, 나 그날 1등 안 했어. 무슨 소리야? 1등 정자가 아니라 2등 정자가 수정되는 거래. 1등 정자가 난자를 둘러싼 난구세포를 뚫고 죽으면 2등 정자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몰랐어? 뭔 업데이트도 안 된 과학 지식으로. 얼마나 안 태어나고 싶으면 1등 정자가 죽겠어. 아이가 방문을 휙 닫고 나갔다. 야, 진짜야? 너 2등도 얼마나 잘한 건데. 2등도 1등급이야. 닫힌 방문에 대고 내가 외쳤다. 되었다. 기필코 엄마를 이겨먹고 싶은 것도 생의 의지다. 검색 열심히 했구나. 장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이 사랑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이 많은 사랑이 바깥 세상으로도 흘러넘치도록 더 노력해 볼게. 너무 뜨거운 엄마의 사랑과 너무 혹독한 세상의 냉기 속에서 그 누구도 파열되지 않도록 세상을 선의와 호의의 그물망으로 엮는데 힘을 보탤게. 2등이 너였어서 엄마는 기쁘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낭독해 주실 조미숙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낭독가님 나와주세요. 차분하고 다정한 누수정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낭독할 내용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낭독을 선택한 이유는 선하면서도 현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아빠나 오에 겐자부로가 만난 어떤 소녀, 그리고 작가가 만난 유치원 선생님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불행에 빠진 이가 스스로를 돌볼 힘을 낼 수 있도록 현명함을 내보입니다. 이들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불행을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빠진 이가 스스로 나오려는 의지를 가질 때 가장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작가는 오에 겐자부르의 말을 빌어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마음 놓고 울라고 음악을 크게 틀어줄 것이라고. 불행에 빠진 이가 결심이 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며 찾아오는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가 지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의 소설가 산문에 자주 등장한다. 시각 장애까지 있는 중년의 아들이 성인병 증상을 보이던 어느 날 오에 겐자부로는 아들이 장차 혼자서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매일 1시간씩 아들과 보행 훈련을 시작한다. 산책로를 걷던 어느 날 늙은 아버지가 산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돌에 발이 걸린 아들이 꽈당하고 넘어졌다. 작고 늙은 아버지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커다란 아들을 일으켜 세워 길 한쪽으로 옮기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당연히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전거를 타고 나온 나이 지긋한 부인이 뛰어내리더니 괜찮아요? 하고 말을 걸면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댔는데 이는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었다. 오해 겐자부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둬요! 라고 강력하게 말한다. 이런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변명한다. 자신의 호의와 친절이 문전박대를 당하자 부인은 화가 난 채 가버렸다. 남의 호의를 무한하게 박대한 개팍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하며 씩씩거렸을 것이다. 그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역시나 자전거를 세운 채 이들 부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한 학생이 작가의 눈에 들어온다. 소녀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오해 겐자브로를 향해 보여주고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가까스로 아들이 일어서고 부자가 다시 걷기 시작하자 소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가뿐히 자전거를 타고 떠난다. 저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구급차나 가족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으면 휴대전화로 협조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떠난 그 소녀의 미소 띤 인사를 잊지 못합니다. 불행한 인간에 대한 호기심만 왕성한 사회에서 저는 주의 깊고 절도 있는 그 소녀의 행동에서 생활에 배어있는 새로운 인간다움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주의 깊은 눈이 그것을 순화하는 것입니다. 오해 겐잡으로 말의 정의. 우리는 타인의 행과 불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걱정과 배려 속의 호기심, 축하와 공감 안의 호기심. 어쨌든 거기엔 호기심이 있다.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굳이 알아채는 쓸데없이 발달한 너의 촉수. 아니, 나의 촉수. 행위야 고맙다 하고 지나치면 그만이지만 나의 불행에 개입하는 너. 아니, 너의 불행에 개입하는 나의 오지랖은 참말로 못 나빠지지 않았는가. 남의 사정을 염탐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호기심만 왕성한 이 징글징글한 사회에서 이제 나는 돕는 나,
걱정하는 나라는 비대한 자아를 뒤로 물리고 조용히 응시하는 절도 있게 기다리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말 없이 지켜보며 말 없이 지켜보다 웃으며 떠난 자전거를 탄 그 소녀처럼.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매달 한 번씩 가는 현장 학습에 도시락과 간식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였다.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웠고 할머니는 너무 연로하셔서 언제가 현장 학습하는 날인지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았다. 꼬맹이들 사이에 먼저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부모들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형편이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해서 나는 놀이터에 들를 때면 먹던 음식으로 그 아이를 희롱하는 못된 꼬마 하나를 자주 목격하곤 했다. 자전거를 타고 뱅뱅 돌다가 입에 물고 있던 막대사탕으로 그 아이를 유인하면 아이는 자석에 이끌린 세모처럼 자전거를 따라 뛰었다.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던 사탕이 그 못된 꼬마의 입에서 불운한 아이의 입으로 마침내 옮겨지던 순간 사탕을 넘겨준 못된 녀석의 비열한 웃음과 그 더러운 사탕을 받고서도 기쁨에 겨운 가여운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마음은 분노로 들끓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놀이터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 거 먹지 말라며 새로 줄 수 있는 사탕도 당장 내겐 없었고 남의 집 아이를 훈계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집 부모에게 목격한 바를 알려줄 용기도 없었던 나는 그날 밤 분노와 자괴감에 뒤척거리며 제3의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 앞으로 그 아이 현장 학습 도시락은 내가 싸주자. 그리하여 몇 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설픈 김밥과 온갖 간식들로 가득한 앙증맞은 도시락 2개를 싸놓고 큰애한테 이리고 또 일렀다. 이 도시락을 그 친구한테 어떻게 줘야 한다고? 남들 다 보는 데서 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준 다음에는 다른 친구 옆으로 가서 먹어야 한다고 한 거 안 잊었지? 아이는 특급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복잡한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 2개가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유치원으로 갔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미션 수행의 결과가 너무나 궁금한 나는 아이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걸으며 어떻게 됐어? 도시락 몰래 전해줬어? 부터 물었다. 큰애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못 줬어. 나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왜? 아이가 걸음을 멈추더니 억울하다는 듯 외치기 시작했다. 너무 떨렸단 말이야. 너무 떨려서 줄 수가 없었다고. 그래, 너처럼 소심한 샤이보이한테 엄마가 너무 큰 짐을 지웠다. 미안하다. 온종일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니? 신 냄새가 나기 시작한 눅눅한 김밥을 집어먹으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소동 역시 선한 인간이고 싶은 나의 과시적 의지. 내 아이를 윤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싶은 빈랑한 모정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었다. 내 아이의 윤리 교육을 위해 그 아이를 이용한 혐의가 내게 전혀 없는가? 우리 아이가 그 집 아이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들 도시락을 전달받는 장면을 연출한 것 자체가 나의 도덕적 착오였다. 나는 그걸 담임 선생님께 조용히 전달하고 그 아이가 도시락의 출처를 모르도록 했어야 했다. 엄마의 추잡스러운 마음에 비하면 온종일 떨렸던 너의 소심한 마음이 참으로 옳고 맑구나.
세상에는 선하면서 현명한 사람들도 없진 않아서 이 문제는 담임 선생님의 슬기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이제부터 우리 반은 현장 학습 때마다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집집마다 어떻게 다른 맛을 내는지 확인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함께 즐기면 미각 교육도 되고 더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 먹던 것보다 더 많은 약을 먹을 수도 있으니 부모님들은 좀 더 넉넉하게 음식을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음식을 싸와 제 요리 솜씨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의 공지 문자를 받고서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천재다. 그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커다란 찬압 가득 김밥을 싸는 맹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료가 김밥 가운데로 쏙 들어오는 기술은 왜 이렇게 습득이 안 되는지 어리석음의 일관성이란 이토록 강력한 것이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마음 놓고 울라고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것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알고 싶은 궁금한 마음을 모두 접고서 가만히 기다리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 내가 이 오른손으로 선을 행했소 애치기보다는 결심이 섰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나였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호기심 따위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저 당신의 예부근이 되고 싶을 뿐이다. 이상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낭독은 제가 더 낭독하고 싶게 만드는 정영미 선생님의 낭독입니다. 정영미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들어도 정식 선생님의 낭독은 참 너무 힘이 있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워요. 어,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은 부모와 부모에게 입양 보내준 사람들이 언제쯤 이만하면 되었다는 마음으로 평안히 찾아올지. 저는 옆집 사는 친구가 1월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허전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의 클로저가 언제쯤 끝나려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난다고 이사를 생각하고 밖으로 빙빙 돌며 집에 있기가 싫다고 남편에게 잘해줄 걸 같이 있을 때는 아웅다웅 다투며 아프면서도 일을 손에 놓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빨리 클리저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닥친 불행들이 아픔이 조금씩 잊혀져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로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225쪽부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 때다. 중학생이던 큰애와 동갑인 옆 동네 소년이 가족들과 하프문 베이에 놀러 갔다가 이안율에 휩쓸려 실종됐다. 몇 다리만 건너면 아는 집이었다. 맑은 날씨에 잔잔한 파도를 즐기던 가족은 유령처럼 잠입한 빠른 물살의 역파도가 순식간에 아이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 이한율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다. 눈 깜짝할 사이 그냥 아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 때문에 바닷가가 가장 안전한 나들이 공간으로 각광받던 시절이었다. 해경이 며칠간 수색에 나섰지만 아이는 찾아지지 않았다. 태평양이라 불리는 그 바다는 너무 드넓었다. 수영을 아주 잘하는 아이라고 했다. 부모는 이대로 수색을 끝내지 말아달라고. 12살 선수는 먼 바다 어딘가 바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애원했다. 학교마다 수상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돌았다. 부모의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발벗고 나섰다. 또래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대거 모인 우리 동네 왓츠앱 그룹챗에도 탄원서가 올라왔다. 부질없는 짓이야. 어떤 아빠가 말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실종된 지 며칠이나 지난 시점에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으며 의미 없는 수색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가혹한 말에 눈살이 찌푸려지긴 했지만 나 역시 아이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허황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일어난 비극을 되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게 비극의 본질이라고 짐짓 학구적인 척하며 다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독백 처리할 수 있는 교양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채 그저 잠자코 있었다. 그때였다. A님이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작은 말풍선이 스크린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A로 말할 것 같으면 스탠퍼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계 미국인으로 남녀노소,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를 자신의 학생처럼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유명한 동네 엄마였다. 그녀와 만나고 나면 어쩐지 내가 전생에 인도 노예계급인 수드라였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던 탓에 세금 낭비에 이어 그녀가 입을 떼는 것이 이내 불안해졌다. 어쩐지 낭비될 액수를 순식간에 계산해냈을 것 같은 초조한 기분이 엄습했다. 이한예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질책하지는 않을지, 역병의 창고라는 바닷가에 뭐하러 갔냐고 힐난하지 않을지 조마조마했다. 아이작, A가 나직이 세금 낭비 아저씨의 이름을 불렀다. 그 부모에겐 클로저가 필요해. 우리 서명하자. 심장이 쑥 내려앉았다. 클로저란 말이 갈고리처럼 나를 낚아 무릎 꿇렸다. A는 말했다. 그 클로저 없이 소년의 부모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이만하면 되었다는 감각이 생길 때에야 그들은 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도와주자고 했다. 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덧셈도 매일 틀리는 내가 소년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과 경우의 수에 따른 경제적 손익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계산에 몰골하고 있을 때 수학자인 A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장차 어떻게 생을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에게 클로저의 감각을 줄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년을 생각하면 이미 끝난 일이지만 부모를 생각하면 이제 시작된 일이었다. 그들에겐 클로저가 필요했다. 종결감, 내가 느낀 기쁨이 그것이었다. 종결이 클로저의 가장 그럴듯한 번역어일 것이다.
종결 없이 끝내버린 생애사의 주요 사건들은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 돌연 우리를 가격한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프레드의 말은 참으로 진리이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산채로 묻혀 있다. 훗날 더 추악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비겁하게 도망친 관계, 제대로 애도하지 않은 상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 생의 진실을 원한살인 귀신처럼 어느 모퉁이에 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온몸을 달래는 진홍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클로저의 여정이 필요하다. 서소문 거리를 홀로 걷던 오후, 플라타나소 낙엽 흩날리는 늦가을 거리에서 공사장 가림막에부터 펄럭거리는 한 장의 전단지를 보았다. 흑백의 오래된 아기 사진 밑에 긴 머리에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이 수줍게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고, 나의 생물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 위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곳과 연락처가 한글과 영어 손글씨로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어느덧 중년의 위기로 바람나부끼는 쓸쓸할 거리를 홀로 헤매고 있던 나는 그 앞에 우뚝 멈춰 몇 번이고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중얼거려 보았다. 1969년 전주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김한숙이었다. 나는 그녀의 클로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종결감을 그녀는 아직 갖지 못했다. 여전히 전단지를 붙이는 그 아득한 마음을 너무나도 납득할 수 있어서 그냥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김한숙 씨에게 편지를 써볼까? 그건 너무 주제넘은 일이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 휴대폰을 꺼내 전단지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고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 다시 바람나부끼는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종결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도 도무지 달성할 수 없는 가업일 때 인간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사진으로 찍어온 김한숙 씨의 이메일 주소를 구글에 검색해 보았다. 2019년 처음으로 한국에 와 생모를 찾기 시작했을 때 일간지와 한 인터뷰 기사가 검토됐다. 2살 때 캐나다로 입양돼 2번의 파양을 겪으며 힘겨운 성장 과정을 거친 그녀는 현재 법무사로 일하며 생모 찾는 일에 발벗고 나서주는 좋은 남편과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기자가 물었다. 엄마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고. 그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어렵게 입을 뗀 후 답했다. 엄마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든 이해하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싶은 건 내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예요. 캐나다에서 온 또 다른 한국계 입양인 마이클 씨가 옆에서 덧붙였다. 엄마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셔도 전 괜찮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을 전해주는 게 제일 큰 소망이에요. 너무 많은 걸 이해해주고 있다는 건 절박하다는 뜻이다. 이 사태를 납득해야 한다. 납득해야 종결하고 종결해야 전진한다. 나는 그들이 클로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몇 년째 전단지를 붙이는 과정 자체가 클로저의 여정이었다.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도 또 붙인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또 전단지를 붙인다. 우리 엄마를 아냐고 아무나 붙들고 묻고 또 묻는다. 그렇게 자꾸 엄마에 대해 얘기하는 것, 그것이 클로저다. 내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될는지 김한숙 씨는 알고 싶다고 했다. 김한숙 씨는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나쁜 일들을 겪었지만 내 옆에 소중한 존재들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났다는 걸, 내 상처가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예민한 촉수가 되어 누군가를 돕고 웃게 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불운이 끼어들었지만 온 우주는 김한숙 씨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복했으며 세상에 태어난 건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걸 그는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클로저가 될 것이다. 이한유의 아이를 잃은 그 부부는 현재 캘리포니아 해안에 상설구주 초소와 구명 튜브 설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때 벌인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덕분에 헬기와 배를 빌려 한동안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결국 아이는 찾지 못했다. 지역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같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소명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있었다. 적잖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A가 말했던 클로저가 이런 것이었을까? 이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기사 말미에 아이 아빠가 말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수색 중이죠. 여전히 우린 아이를 찾고 있어요. 나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윤미경 선생님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미경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짧게 글로 써보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 높이 날든 낮게 날았든 날았으면 하강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하강의 변곡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고 하면서 그 나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어,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먼저 짧게 읽어드리고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나를 칭찬했다. 미경이 엄마는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잘하지, 얼굴도 예쁘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나도 저런 딸 하나 있으면 좋겠네. 엄마를 볼 때마다 축혀 세웠고 그 말 안에는 약간의 부러움과 함께 내가 언제 추락할지 두고 보고 싶다는 바람 같은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물론 이건 내가 순수성을 잃어버린 나이가 된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남 이녀 중 장녀인 나는 사남매 중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내 동생들 셋은 모두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이었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매번 나를 들먹이며 엄마를 부추겼고 그 소리를 이래저래 듣게 된 나는 무거운 돌덩이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엄마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살살 약을 올리는 동네 아줌마들에게서 엄마를 지키려면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락하거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여태까지 내 삶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 같은 것이다. 한 번쯤은 길에 떨어진 끈적한 물이 줄줄 흐르는 하드봉지를 모른 척하고 싶었고 한 번쯤은 구깃구깃 엉덩이가 구겨진 교복 치마를 대충 입고 학교에 가고 싶었고 한 번쯤은 꼴도 보기 싫은 504호 아주머니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낙담을 기다리는 아주머니들에게 고소하고 달콤한 선물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차라리 내가 쓰디쓴 인생의 맛을 느낄지언정. 아직도 궁금한 것은 왜 하필 나였을까? 왜 하필 미경이 엄마는 이었을까?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 몰락은 아마도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 하나일 것이다.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비상이라든지 도약이라든지 상승 같은 것이지 몰락이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전락 같은 것이 아니다. 낙하나 하강도 안 된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 못한다.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야말로 밑을 내려다본 적 없는 비상인간이었다. 출발점이 너무 낮아 밑이랄 것이 없었던 덕에 고개가 늘 위를 향해 있는 것은 조금도 흉이 아니었다. 저 빛나는 창공의 태양을 부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청년의 미덕 아닌가. 야심이 없는 청년처럼 슬픈 것도 없어서 고개 숙인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은 어디서건 어른의 마땅한 의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으므로 삶에는 하강의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영원히 날아오르지는 못한다. 2008년 한 해 동안 매주 문화예술가 거장들을 만나 와이드 기명 인터뷰 지면을 만든 적이 있다. 군내 식당에서건 관공서에서건 나는 99%의 확률로 지문인식기기의 본인 인증에 실패하는데 그때 손바닥이 닳도록 애걸복걸 인터뷰위를 섭외하느라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인물들을 매주 만나 서너 시간씩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자 즐거움이지만 슬퍼라. 그때 지문이 사라지도록 통사정하며 만났던 거장과 스타 중 지금까지도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약 30명 중 서너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일부는 구속됐고 일부는 불명예 퇴진했으며 애통하게 자살한 이도 있다. 대개는 잊혔다. 가장 잘된 경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설을 이겨내고 아직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우리는 모두 한물 간다. 1년 가까이 진행했던 인터뷰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몰락하는 존재들이라는 것.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나 낙폭이 큰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소소한 성공에 몰락이라니 가당치 않다고 손사래를 칠 수도 있다.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 잘 쥐고 있고 싶고 아이들은 어지간한 대학 나와 그래도 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재테크에 성공해서 집을 한 채 더 가지면 노후가 안정적인 것 같아 이리저리 좀 궁리를 해보는 것뿐이다. 이런 걸 욕심이라고
이런 걸 욕심이라고 하면 좀 억울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기사 쓰기의 무용함과 공허함에 기사 쓰기의 무용함과 공허함에 지친 내가 내 글을 쓰겠다고 고정 수입이 없는 정규직 트랙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모치는 매번 나를 윽박질러 주저앉혔다. 돈 없으면 끝이다. 배금주의 앞에 학벌주의를 저버린 엄마는 좋다는 대학 나오고도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평생토록 수집해온 온갖 사례들을 열거하며 한 번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나락이라고 나를 겁줬다. 대책도 없이 글인지 뭔지 쓰겠다고 직장을 그만뒀다가는 너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언성을 높였고 나는 이튿날이면 울면서 출근을 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순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몰락의 공포에 한해서는 더없이 억세고 거친 K 아줌마였다. 한국인들의 우악스러운 몰락 공포는 아마도 흥남 철수 DNA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저 배에 올라타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너를 밀치고서라도 나는 이 배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모두 전쟁 고아였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는 지은 자에게도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한국인은 상처 입은 종족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하늘의 저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우리가 상처 입은 대가로 지어진 것이다. 오래 입은 내상을 감추고 떨어지지 않으려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곁눈질한다. 몰락은 신나는 구경거리지만 조마조마하다. 저러다 망한다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가 머릿속을 분주하게 오간다. 상처 입은 사람들 특유의 수동 공격성이 서로를 너무나도 피곤하게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연민이 많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존재들이 자주 서로를 흘겨보고 가끔 서로를 껴안는다. 한때 나는 내 동족을 혐오했지만 이제는 가엾다. 가여워서 사랑한다. 그들도 나와 같았다. 그네가 혁신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강연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육 기업의 회장을 부른 일이 있었다. 서둘러 퇴근해 강당의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던 늦봄의 금요일 저녁. 그가 말한 하나의 문장이 내 뇌리를 강타했고 오로지 그것만이 이제껏 잊히지 않는다. 어머님들. 그가 한껏 멋을 내고 나온 젊은 엄마들을 불렀다. 마, 아가 공부를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좀 두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 놀랐다. 질병이 발견됐는데 치료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건 자식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부모잖아. 아니야, 아니지. 공부 못하는 게 질병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걸 그냥 놔둬야 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다. 오로지 공부 하나로 계층의 사다리를 오른 나는 너무 참신한 그의 사상에 저녁 내내 정신이 혼미했고 결국은 우리 애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라는 근거 없는 희망의 의지에 결론을 회피해버렸다. 아이가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회피할 수 있었던 그 질문을 몇 년 후 리처드 리브스의 20대 80의 사회를 읽으며 다시 맞닥뜨렸다. 계급을 대물림하기 위한 중상류층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오늘날 거의 모든 선진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며 사회 이동성은 계몽된 중상류층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위쪽의 자리를 비워줄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는 파격적 주장이었다. 이동이란 자고로
상향과 하향의 쌍방향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파티에 가서 미국에는 더 많은 계층의 하향 이동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곤 했다고 한다. 왜 아니겠는가? 한국에서라면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어디서 악담이야? 라며 잔에 든 샴페인을 얼굴에 끼얹었을 수도 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